자, 이 시간에 앞 시간 이어서 373페이지 16번부터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은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보통 주식 발행에 관한 자료이다. 보통 주식 발행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주식 발행에 관한 회계 처리. 최근에 FAT 1급 시험에 이 자본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분개를 한번 해보면, 자, 주식 발행일 2019년 12월 31일 날 발행을 했고, 한 주당 액면 금액은 2만 원인데 발행 금액은 15,000원입니다. 할인 발행을 했군요. 100주를 했고요. 주식 발행 대금은 주식 발행일 전액 현금으로 납입이 됐어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발행을 했는데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왔을까요? 100주 곱하기 15,000원에서 15만원 들어왔겠네요. 그죠? 현금 15만원, 차산이 증가했고, 자, 대변에 자본금으로 기록되는 것은 액면가로 기록이 됩니다. 자본금은 2만원짜리죠? 20만원이 되겠고, 100주니까 2만원짜리 100주 아니야. 이게 150이군요. 동그라미 하나 빼먹었어. 큰일 납니다. 금액이 틀리면. 응? 맞습니다. 이 횡령 정도가 아니라, 회계 처리, 회계 처리 잘못한 거예요, 완전히. 자, 그러면은 대변의 자본금, 이거 뭐예요? 자본 증가다. 자본 증가. 그러면 이제 50만 원을 우리가 어떻게 기록하느냐? 이것을 할인 발행했기 때문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개정 과목 이름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주식을 할증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 할인 발행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래서 50만 원이 되는 거죠. 5,000원, 한 주당 5,000원씩 차이 100주니까 50만 원. 그래서 요거는 그럼 자본을 차변에 기록하면 뭐예요? 자본 감소. 우리가 자본 감소 항목인데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항목이죠. 자본 조정.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본 조정은 대체로 자본의 차감 성격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자본의 차감 성격의 것들이 자본 조정에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주식을 할인 발행했을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 자본 항목인데 자본 항목을 차변에 적었다는 건 뭐예요? 자본 감소라는 얘기예요. 자본 감소. 그래서 이것은 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맞추려면은 우선 이 분개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1번부터 볼까요? 자본금이 200만 원 증가한다. 자본금 200만 원. 여기 대변에 있으니까 자본 증가. 맞았고요. 2번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만 원 증가한다. 이거 틀렸죠. 할인 발행을 했는데 웬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게 틀렸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했으니까 답은 2번에 있는 거고, 그럼 3번은 맞았나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만 원 증가한다.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만 원 증가했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선생님 이거 감소했잖아요. 이 감소는 자본이 감소했다는 것이죠. 자본 감소이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만 원 증가? 이 말은 맞는 거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만 원 증가라는 표현은 자본 감소에 해당이 된다. 왜? 차감 계정이니까. 자본의 차감 계정이니까. 자본 총액은 150만 원 증가한다. 이게 왜 맞을까요? 자, 자본 총액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자, 증가는 이것도 자본금도 자본이니까 2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자본 증가 200. 그런데 여기 자본 감소가 50 있잖아요. 50. 그래서 자본이 이 거래에서 200만 원 증가했지만 차변에서 50만 원 감소했기 때문에 자본 총액은 결국에 두 개를 퉁치면 150만 증가한 거예요. 150만. 그래서 자본 총액은 150 증가했다. 맞다. 이거 맞고 이거 맞고 2번만 틀렸다.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다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자본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 자본이란 자본금이다. 안 그렇습니다. 자본하고 자본금은 전혀 같지 않아요. 자, 자본에는 말이죠. 자본에는 자본금 외에 뭐가 있습니까? 자본 잉여금도 있고, 자본 조정도 있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도 있고, 이익 잉여금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본을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해서 우리 공부했죠. 따라서 자칫하면은 자본은 자본금하고 같다. 여기에 여러분이 빠져들면 안 됩니다. 자본하고 자본금은 다른 거예요. 자본이라는 것은 요 5개를 다 합친 게 자본이에요. 5가지를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4번에 있는 자본 총액이라는 말은 자본금을 얘기한 게 아니라, 즉 이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본금 포함해서 여기 있는 자본 조정, 그 다음에 혹시 여기에 자본 잉여금이 있다면 자본 잉여금, 또 여기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다면 그것까지, 또 이익 잉여금이 있다면 그것까지를 우리는 자본 총액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과 자본은 자본이 훨씬 큰 개념이에요. 네, 정리하셨고, 그러니까 구분해서 써야 돼요. 여러분, 자본금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자본이 얼마다 하는 것은 개념이 다른 얘기예요. 예, 자본은 그 5가지를 다 포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주와의 거래가 평소에 없는 작은 규모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일단 자본금은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 결손만 났는데 그러면 결손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까지 합쳐야 그게 자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본하고 자본금을 잘 구분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자본 항목은 이랬습니다. 상법에서 규정된 법정 적립금이다. 그러면 이익준비금. 상법에서 규정해 놓은 법정 적립금이 있는데 그게 이익준비금이라는 계정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이익준비금도. 왜냐하면 상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기업 중에서 상법에 적용을 안 받는 기업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모든 기업이 다 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인은 특히 법인에 대해서 상법에서 정해놓은 게 뭐냐면은 현금 배당을 만약에 한다면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현금 배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금 배당을 만약에 이번에 우리 회사 사장님이 현금 배당을 해주기로 했어. 그래서 현금 배당 1억을 만약에 한다. 현금 배당 1억. 그러면요, 이 이익 준비금을 10분의 1 이상 꼭 적립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상법 위반. 그래서 1억을 이번에 우리 저 주주가 이제 사장님인데 주주 사장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1억을 현금 배당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산 끝나고 내년에 이제 그래서 1억을 회계 처리했습니다. 그때 이익준비금으로 10분의 1 이상 적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이익준비금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도는 있어요.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 요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에 대한 정리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8번 다음 각 거래의 회계처리 시 차변에 나타날 재정과목으로 옳은 것은, 차변에 나타날 거, 그러면 가번부터 한번 볼까요? 제품을 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네? 그러면 차변에 오는 건 현금이죠.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다음에 4번.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4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그럼 보통예금은 대변이고 우리는 지금 차변만 보는 거예요. 퇴사일 현재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5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금 4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상계 처리하니까 넉넉히 있는 거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요게 차변. 답은 2번이에요. 자, 4번을 보면 거래처에 상품 50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상품 매출. 네, 요 다번의 분계는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에는 상품 매출. 네, 대변의 상품 매출. 이 상품 매출은 수익 발생입니다. 대변이 상품 매출이고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이에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뭐예요? 자산 증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에 19번. 19번이 아니라 이제 수익 비용으로 이제 끝났네요. 수익 비용으로 우리가 이제 수익 비용 정리할 차례니까 이렇게 해서 부채와 자본에 대한 연습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좀 이론이 이론 지식이 좀 정리가 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교재 쭉 앞에 101페이지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재무상태표가 다 끝나고 이제 손익계산서 정리하는 개정 과목만 남아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정리는요, 비용과 수익을 정리하게 될 텐데요. 먼저 수익을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비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수익과 비용을 정리하는 시간은 우리가 자산이나 부채를 공부하는 시간에 비해서 아주 짧습니다. 책의 페이지도 양이 얼마 안 돼요. 구체적인 분계는 뒤에서 이제 다른 분계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할 거기 때문에 이 손익계산서 정리는 가령 수익의 매출과 관련된 개정 과목이 뭐가 있느냐, 영업의 수익과 관련된 개정 과목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개정 과목 정리하는 것으로 그냥 끝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날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는요, 우선 이 수익과 비용에 대응되는 수익과 여기에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이 이 매출 원가다.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어떤 성격의 것이냐. 영업의 비용은 또 어떤 성격이고 영업의 수익은 무엇이고 법인세 비용이 무엇이고 당기순이익이 무엇인가. 자, 이 부분에서 지금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이 그림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여기입니다.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인 매출활동과 관련된 수익을 영업수익이라고 해요. 매출활동. 이게 바로 영업수익, 요 매출액이다 이겁니다. 자, 여기다 영업수익이라고 안 쓰고 매출액이라고 했죠. 이게 사실은 영업수익입니다. 그 밑에 영업의 수익이 하고 좀
상대되는 계정이죠. 영업수익입니다. 매출액이 영업수익이라고 하고 그 외의 수익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으로 크게 나눠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업수익은 보통 영업수익이라고 잘 안 쓰고 매출액 이렇게 씁니다. 매출액. 그리고 이제 도소매업이다 그러면 상품 매출. 제조업이다 그러면 제품 매출. 이런 식으로 개정 과목을 만들었어요. 다 매출액입니다. 상품 매출도 매출액, 제품 매출도 매출액. 네. 자, 영업수익을 얘기했고, 영업수익이 아닌 나머지 수익은 다 영업의 수익. 그러니까 뭔가 팔아서 얻은 수익만 영업수익입니다. 근데 그 뭔가가 뭐냐? 재고자산을 팔아야 돼요. 제품이나 상품을 팔아서 얻은 수익이 영업수익 매출액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이 아닌 것도 회사가 가끔 처분하는 게 있죠. 예. 뭐 상품 운반용 트럭이 우리 회사가 이제 쓸모 없게 됐어. 그래서 트럭 3천만 원을 사가지고 1년을 탔는데 이제 중고차로 팔면 2천만 원 준대. 그래서 그걸 팔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안 한단 말이죠. 예. 차 팔았잖아. 그건 재고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이에요. 그 유형자산은 이익을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하는데 차를 2천만 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2천만 원이 다 영업의 수익이 아니라 장부 금액을 빼요. 2천만 원에 차를 팔았는데 그 차의 장부 금액,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그걸 뺀 것이 장부 금액이죠. 장부 금액을 빼가지고 만약에 100만 원 더 많이 받았더라. 장부 금액이 1,900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천만 원 주고 중고차 시장에 팔았어. 그럼 100만 원의 이익이 생겼죠? 그것을 영업의 수익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다 팔았다고 해서 전부 매출액이 되는 건 아니다. 매출액이 되는 것은 영업수익인데 영업수익이라는 건 재고자산을 팔은 그 판매 대금이 다 영업수익이에요. 그러면 그 영업수익에는 뭐가 있겠어요? 원가가 있겠죠? 그 원가가 매출원가라는 비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품이다 그러면 제조한 원가, 그것이 상품이다 그러면 매입한 원가, 그게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또 영업수익인 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매출원가다. 지금 방금 얘기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매출원가라는 것은 상품을 팔은 상품 매출액의 매출원가는 그 상품을 매입한 가격이 매출원가가 되고, 만들어서 파는 제품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는 제조원가, 만든 비용이 그게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와 관리 활동에 관련된 비용을 우리가 판매 관리비라고 해요. 아까 38회 지난주 토요일 날 문제에서 판매 관리비 합계는 얼마냐 이렇게 묻는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거기 밑에 6개 개정 과목 중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판매와 관리 활동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만 찾으면 돼요. 판매와 관리 활동. 여러분이 어렴풋이는 알겠죠? 판매와 관리 활동. 아, 그럴 것이다. 예를 들면 접대비. 판매 활동입니다. 접대비. 우리가 거래처. 보통 접대한다 그러면 영업을 위해서 접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판매 활동으로 봐요. 그런데 기부금. 기부금을 우리는 판매 활동 때문에 기부를 한다 그러면 우리 이제 속 보인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죠. 기부금이 판매 활동 때문에 기부한다. 그래서 그런 기부금은 영업 외적인 거다. 그래서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을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 성격을. 자, 그래서 판매 관리비 개정 과목이 한 20여 가지 되는데 그걸 정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외의 비용은 영업의 비용. 그래서 여기 지금 판매 관리비 이해 나왔고, 그 외의 비용, 영업의 비용. 그 외의 비용이 뭐예요? 판매와 관리 활동과 관련 없는 비용. 그게 아까 말한 기부금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 뭐 기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재해 손실이라는 것도 있어요. 재해 손실. 예. 뜻하지 않게 어떤 손해를 봤어요. 재해 손실은 이제 재해를 입은 거죠. 예. 막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거. 이게 다 영업의 비용의 재해 손실. 네. 그다음에 예, 그런 영업의 비용까지만 설명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세금 내는 게 법인세. 법인이 내는 세금이 법인세. 예. 그래서 이 비용 모두를 더해 가지고 여기 수익 모두에서 이 비용을 뺍니다. 그게 이제 당기순이익이 돼서 이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가요? 예. 기말 자본으로 가죠. 기말 자본으로. 기말 자본의 어디로?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때 우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이익잉여금 안에 대체를 시킵니다. 당기순이익.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결국에 기말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하면. 비용이 발생했다. 기말 자본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당기순이익. 이 비용이 발생하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당기순이익은 반대로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분석할 때 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늘었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결국에 기말 자본도 같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비용이 감소한다. 아니 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텐데 당기순이익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인 이 기말 자본도 같이 감소한다. 이런 것을 관계를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수익 중에서 매출액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 매출. 상품 매출. 우리 FAT 1급에서는 이제 그 도소매 여부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실무에서 상품 매출이라는 거 이거 하나밖에 안 쓸 거고요. TET 2급에 올라가면 제품 매출 나옵니다. 제품 매출. 제조업이니까. 그래서 상품 매출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재화인 상품을 일정한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하게 되는데 상품의 매출이 발생하면 매가로 상품 매출 계정 대변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상품 매출이 발생하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으로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이거예요. 상품 매출 계정 대변에. 수익 발생은 대변이니까. 거래액 판료소 수익 발생 대변에 있죠. 그래서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그 판매 대금 상품 매출을 대변에 기입해요. 부가세는 여기다 기입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게 상품 가격이 제가 저 공기청정기를 팔려고 그래요. 저 공기청정기 80만 원이다 하는 것은 저기 부가세를 내가 넣은 게 아니죠. 내가 판매할 가격을 내가 이익을 붙여서 저건 80만 원 받아야 돼. 하면은 저 공기청정기 사가는 고객은 부가세 포함해서 88만 원. 근데 이제 소매업에서는 거기 이제 만약에 하이마트에 갔다 아니면 이마트에 갔더니 저기 가격이 80만 원이라고 써 있어. 그거는 우리 소매상을 상대로 하는 거죠. 거기 막 구경 가는 최종 소비자에게 가격을 써붙일 때는 부가세 포함한 가격을 써붙인 거예요. 물론 또 세밀하게 여기는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부가세 제외 가격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격표를 만드는 매장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매를 하는 소매점에서는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곳에 가격을 써붙인다 그러면 부가세 별도로 써붙이는 건 그건 잘못된 가격 표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써붙여야 돼. 그래야 개인은 말이죠. 그거 부가세 이런 거 알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개인이 살 때는 그 부가세를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저 공기청정기를 사는데 나는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 거야? 이걸 알고 싶은 것이지 공급가액 얼마 이러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실제로
받는 가격, 부가세 포함 가격을 써붙여야 맞다 이겁니다. 초밥집이나 뭐 레스토랑 같은 데서 부가세 포함 안 하는 가격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레스토랑에서도 다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만약에 요거 음료수 얼마입니까? 뭐 7,000원입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부가세 포함 가격이에요. 그럼 내가 7,000원을 주고 거기서 영수증을 해줄 거 아니에요? 현금 영수증? 거기에 보면은 7,000원 나누기 1.1 해가지고 7,000원 나누기 1.1 해가지고 예, 부가세 공급가액 6,363원, 부가세 637원 이렇게 딱 찍혀 나와요. 근데 그 일부 초밥집이나 뭐 그런 데서는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까 10%뭐 추가되더라고요. 계산자체. 그래요? 예. 그 초밥집이나 뭐 레스토랑 같은 데는 그런 게 좀 심해가지고 자주 당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고객들이 이거 부가세 내가 별도로 가격을 알았나 보다 서로 이해해주면 그만인데 잘못하면 이제 그 매장에 상인하고 고객 사는 사람하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소매를 하는 경우는 가격표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때는 이 음료수 7,000원입니다 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이 7,000원 주고 내가 현금 영수증 찍어줄 때는 나누기 1.1 해가지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돼 가지고 합계가 7,000원으로 나와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했던 상품 매출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우리 부가세법으로 말하면 공급가액이 상품 매출인 것이다.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한 것을 수익으로 잡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아까 레스토랑에서 만약에 음료수 7,000원짜리를 팔았다. 그러면 매출액을 7,000원으로 잡으면 안 돼요. 얼마로 잡아요? 6,363원이 매출액이에요. 6,363원이.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6,363원의 10%의 금액은 그것은 부가세 애수금으로 잡는다 이거죠. 우리 부채에서 애수금 배웠죠. 그 7,000원어치 음료를 사 먹은 그 고객으로부터 637원의 부가세를 우리가 받아놓은 거예요. 그건 우리 회사 수익으로 잡으면 안 돼. 이것이 아니다 이거. 상품 매출이 아니야. 그래서 그거는 애수금 회계 처리할 때 애수금 부채로 잡아놔야 돼요. 그것이 부가세 애수금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품 매출은 바로 상품을 판매한 공급가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매출은 어디다 기록해야 돼요? 팔았으니까 대변에 기록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와 환입은요. 상품 매출의 차감 계정입니다. 빼주는 계정. 네, 여러분 애누리 해준다는 게 뭐예요? 깎아준다는 거죠. 우리 매입에서도 매입 애누리가 있었죠. 재고자산 상품 배울 때 지금 우리 수익을 배우는 상품 매출에도 애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상품을 매출하는 입장에서 매출 애누리는 이 수익에서 차감시켜 주는 거예요. 상품에 대해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디서? 상품 매출에서 빼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출 애누리하고 환입을 한꺼번에 정리를 계정 과목을 하나로 통합해서 쓰는 이유는 사실은 두 건입니다. 두 개가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을 해요. 매출 애누리는 상품을 팔았더니 거래처에서 바로 연락이 왔어. 야, 이거 뭐 왜 이렇게 지난번에 그 상품처럼 깨끗하지가 못해요? 이거 제가 받고는 못 팔겠는데 그러면 깎아줘야 되죠. 근데 환입은 뭐냐? 이걸 물건이라고 보냈느냐 하고 도저히 팔 수가 없다 하고 반품을 받는 것이 매출 환입이죠. 두 개 다 상품을 출고하고 입고 검사, 그 거래처에서 입고 검사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그냥 하나로 매출 애누리와 환입 이렇게 묶어서 쓰지만 내부적으로는 두 개로 구분이 된다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매출 할인은 이렇게 따로 씁니다. 매출 할인도 상품 매출에서 차감시키는 계정이에요. 이것도 빼주는데 이거는 왜 그러느냐? 이건 조금 시간 차이가 있어요. 자, 외상 매출을 한 다음에 그 외상 매출을 3개월 후로 받기로 우리가 약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단가를 10,000원으로 우리가 그걸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는데 10,000원으로. 그런데 3개월 후에 주겠다고 했는데 열흘 만에 열흘 만에 돈을 갚겠다는 거예요. 외상 매출을. 그러면 우리가 3개월 후에 결제 조건으로 해서 우리는 10,000원으로 했으니까 이거 그러면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겠죠? 예. 그럴 때 깎아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달하고도 20일치 빨리 돈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약정된 대로 이걸 뭐 단가 조정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9,800원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차이감을 200원을 할인한 거죠. 200원 할인. 이것이 바로 매출 할인입니다. 그래서 이 약정에 의해서 외상 대금을 조기에 회수함으로써 우리 판매 회사가 깎아주는 거, 그게 매출 할인에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회사의 순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요 세 개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매출 내리와 환입,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이걸 빼야 정확한 뭐가 나와요? 순 매출액. 그래서 우리가 굳이 순자를 안 붙이고 일반적으로 그냥 매출액 하면은 당연히 매출액 하면은 순매출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업수익 매출액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업의 수익으로 넘어갑니다. 자, 영업의 수익은 개정 과목이 1, 2, 3, 4 해서 약 한 11개, 11개 정도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몇 번씩 언급이 된 것도 있어요.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 중에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금융기관 등에다가 예금을 애치하고 나서 만기가 되면은 원금하고 이자를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그 원금 외에 받는 게 이자 수익입니다. 또 하나는 대여금이라는 건 이제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는 거죠.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대여를 하잖아요. 이자 놀이 하려고. 그래서 이자를 받아요. 그것도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그래서 이제 법인이 이자 수익이 발생이 되면 은행에서 만약에 예금 만기가 돼서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은행에서 법인에 대해서 원천 징수하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를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하죠. 선납세금 이 얘기가 앞에서 나왔나 몰라요. 이자 자산 공부할 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거래처에다 돈을 빌려주고 한 달에 이자를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받는 500만 원씩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거래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거래처에서 우리 회사에다가 이자 500만 원을 줄 때 원천징수하고 줘요. 상대방 회사가 어느 정도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기업이다 그러면 50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 떼고 세금 떼고 지급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다 선납세금.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그것을 법인이 이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하는 부분, 그거는 이제 선납세금으로 우리 회사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하고 그 이자를 뗀 회사는 뭘로 처리해요? 예수금으로 정리하고 원천 징수한 곳, 은행이나 우리 상대방 거래처는 예수금, 우리 회사는 원천 징수를 당했으니까 선납세금. 원천 징수 당한 회사는 선납세금, 원천 징수를 한 회사는 예수금. 그래서 예수금은 우리가 부채에서 배웠죠. 근데 우리는 부채에서 예수금을 이자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종업원들의 그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금액 그것만 예수금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원천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종업원들에 대한 원천 징수가 아니라
우리 회사 거래처로부터 좀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거래처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그게 차입금이죠. 거래처로부터 차입금. 그럼 우리 회사는 차입금이지만 빌려준 회사는 대여금이고. 그래서 우리 회사가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또박또박 한 달에 500만 원씩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500만 원에서 그 500만 원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회사는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예수금이고 우리 회사에 빌려준 회사는 선납세금이고. 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세금까지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이자만을 얘기했어요. 자,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이거는 단기매매증권에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거 다 정리했죠? 결산 때 공정가치로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그럴 때 가격이 이익이 났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공정가치가 높으면 이렇게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는 것이 발생하죠. 이거 단기의 수익으로 인식하잖아요. 영업의 수익이니까 단기의 수익이 맞죠. 그런데 평가이익 중에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단기 수익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기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안 나와요. 영업의 수익에. 그거는 우리가 자본에서 기타 포괄손익 누기에게 해당이 된다. 자,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처분이익은 단기매매증권이든 매도가능증권이든 전부 다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만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도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돼요. 처분이익은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도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과 같이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처분이익은 아시겠죠?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높으면 처분이익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환차익 좀 설명이 필요하죠. 외환차익과 어느 것이 좀 헷갈리느냐면 6번에 있는 외화환산이익. 네, 그래서 외환차익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현된 이익. 외화환산이익은 외환차익에 비해서는 미실현이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익 중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미실현이익들이 많아요. 미실현이익은 다 평가이익들입니다. 평가. 그러니까 평가, 아까 위에 나왔던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은 실현된 이익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2번에 있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는 것은 가격으로 확인해 본 거예요. 실제로 판매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처분해서 발생한 실현이익이 아니라 시장 가치로 평가해 봤더니 이렇게 이익이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즉 우리가 계산기로 두들겨 가지고 그냥 이익을 발생시킨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두 개가 전부 외화에 대한 겁니다. 외화 하면 뭐 달러도 외화고 엔화도 외화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외환이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외화 자산이다 그러면 외화 자산을 회수는 뭐예요? 외화 자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외국의 회사에다가 외상 매출한 거. 외국의 회사에다 외상 매출했어요. 예를 들어서 외화자산 회수할 때가 뭐냐면 지난 6월 30일 날 미국에 있는 기업에다가 $10,000를 외상으로 팔았어요. 미국에 있는 회사에다가. 그때 환율은 얼마였냐면 1달러당 1,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장부에는 1,000만 원의 외상 매출금을 자산으로 기록합니다.
이때 6월 30일에는 외상매출금 자산이 1,000만 원으로 잡혀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오늘 받았냐면 오늘 받았어요. 12월 오늘이 이제 9일인가요? 그래서 12월 9일 날 미국 회사는 달러로 우리 회사에 송금을 해야죠. $10,000를. 그런데 달러로 $10,000 송금 받은 것을 우리 회계정보에서 $10,000라고 기록 안 하죠. 그것을 달러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받을 때 $10,000 받았을 때 이걸 환전을 해야 되겠죠. 근데 1,300원이야. 이때는 달러당 1,300원. 그러면 $10,000가 얼마가 돼요? 1,300만 원이 되죠. 이때 300만 원 그 차액. 이때 요 300만 원이 1,000만 원을 받으면 장부에서 다 받은 걸로 되지만 우리가 $10,000를 받았기 때문에 300만 원을 더 받은 거잖아요. 그만큼이 뭐로? 외환 차익으로 기록이 돼요. 외환 차익으로. 그래서 분계를 써보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요 300만 원만큼의 환율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외상매출금 대변으로 가면서 1,000만 원만 가요. 한번 볼까요? 자, 오늘 $10,000가 입금이 됐다. 그러면은 그것을 환전을 했어요. 그러면 12월 9일 날 어떻게 처리하느냐? 차변에 환전을 현금으로 했다고 보죠. 1,300만 원이 돼요. 이거를 만불을 1,300원으로 환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우리가 6월 30일 날 1,000만 원의 장부에 잡혀 있다면 자산은 1,000만 원만 감소합니다. 1,000만 원 감소하고 300만 원 차이를 우리는 외환 차익이라고 기록한다. 환율 차이로 얻은 이익, 외환 차익, 실현된 이익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외화 환산은 뭐냐면요, 결산 때 평가했더니 이익이 났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12월 9일 날 이제 외화 자산을 이제 회수했을 때 발생했잖아요, 요 이익이. 예. 그런데 이거는 외화 환산 이익은 12월 30일 날 받은 게 아니라 이 외상매출금을 언제 받을 거냐면 내년 2월 달에 받을 거예요. 예. 그런데 외상매출금 그거를 현재 환율로 한번 환산해 본 거야. 결산 때. 예. 결산 때 환율을 보니까 12월 31일 환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0원이 되었다. 1,300원. 1,300원 달러당. 그러면 우리는 이 결산일의 환율로 자산을 평가해야 돼요. 결산일의 환율로 외화 자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상 매출금 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은 1,3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을 300만 원 늘려 나가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오늘 받는다면 그게 실현이 돼서 외환 차익으로 발생이 되지만 결산 때는 실현된 게 아니니까 계정 과목을 이렇게 바꿨어요. 실현된 게 아니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다. 네, 계정 과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산 시에 평가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 부채는 반대로 갑니다. 외화 부채는 환율이 떨어져야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자산인 경우와 부채인 경우는 이 환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요. 지금 외화 자산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채를 자산을 발생시켰을 때보다, 그러니까 그 수익이 발생했을 때보다 지금 결산 때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기 때문에 자산의 경우는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하지만 부채라면 반대 현상이다 이거죠. 부채가 더 늘어버리죠. 부채가 더 늘으면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부채의 경우에 이익이 나려면 환율이 1,300원이 아니라 뭐 700원이라든가 800원이라든가 900원으로 이렇게 하락이 되어야 부채의 경우는 이익이 난다. 그때 이익이 외화환산 이익입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개, 네,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시험에 출제 빈도가 많지는 않은데, 예, 결산 문제로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들 많이들 헷갈려 하니까 제가 하나는 실현된 이익, 하나는 미실현 이익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여러분이 아마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자, 수수료 수익은 예, 영업 활동이 아닌 예,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겁니다. 만약에 그 우리 회사가 용역회사야. 그러면 그건 수수료 수익이 아니라 그냥 이건 매출액이에요. 용역회사의 수수료 수익은 매출액이고 여기서 말하는 수수료 수익이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되는 것은 네, 내가 이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원래 우리 회사의 영업행위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수수료 수익 이렇게 잡는 겁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유형자산 배울 때, 유형자산 처분할 때 예, 장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되면 이것이 발생하죠. 투자자산 처분이익은 투자자산 배울 때 배웠죠. 투자자산을 처분할 때 장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하게 되면 요 이익이 발생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 나오는 개정 과목이니까 예,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요 102페이지 9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